그러니까 네. 지난주에 뵙지 않았던 것 같아요, 느낌이. 지난주 수업이 없었죠? 네. 없었는지 있었는지도 모르겠죠, 지금. 지난주에. 제가 지난주에 수업이 있는 줄 알고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한참 놀다 갔죠, 여기서. 그래서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잘 보내셨죠? 네. 자, 첫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이제 어디부터냐면 여러분 교재로 봤을 때는 지금 칠판에 있는 거 가지고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보실게요. 여러분 갖고 계신 교재에서는 40페이지고요. 저 2장 내용에서 시험에 여기가 많이 나오는 건 아니고 자, 몇 가지 점만 빨리 지적하고 넘어갑니다. 첫 번째는 중개사 되려면 이 자격증을 어디서 따는 거냐. 이 중개사 시험의 시행기관을 물어봐요. 기본적인 내용이죠. 공인인증사가 되려는 사람은 누가 시행하는 시험에 붙어야 되느냐. 그렇죠. 이렇게.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에 붙어야 된다. 그러면 땡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가 낼 거야 할 수 있어요. 뭐 균형 유지 이렇게 시도의사가 17명이나 돼요. 요거 그대로 두면 이제 형평성의 문제가 생기지. 이게 제주도 시험 같은 건 쉽고 서울은 어렵고 그러면 다 제주도로 몰려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럴 때는 국장이 나설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요거 할 때는 시험에서 간혹 묻는 게 뭐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자 여기 보면 정책심의위원회의 뭘 거쳐야 되겠다. 의결을 거쳐야 되겠다. 미리 사전 의결을 거쳐야 되겠다. 이걸 간혹 물어봐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균형을 이걸로 해결하지 않고 국장을 내세우지 않고 시도의사가 시행하는 것 그대로 하고서 시도지사가 17명이 전부 다 산업인력공단에 위탁을 해요. 3번 산업인력공단이라고 들어보셨죠? 거기 위탁을 하면 이 산업인력공단에서 문제를 내요. 그러니까 한 가지 문제로 시험을 보죠. 같은 문제로. 그 산업인력공단. 그러니까 균형 유지 문제는 어떻게 해결한다. 위탁으로 해결하는 거지. 이걸로 해결하지 않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시험 봐서 합격하면 누가 자격증을 주더라. 시도지사가 주더라. 여러분들은 이제 주소지가 경기도권으로 되어 있으면 경기도지사 이렇게. 그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 응시 자격 얘기 나와요. 응시 자격은 연령에 따른 제한이 없기 때문에 미성년자도 시험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외국인도 시험 볼 수 있죠. 외국인 진짜. 요새 외국인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하철 타고 오다 보면 그냥 칸마다 다 외국인. 그것도 옛날에는 또 동남아 이쪽 외국인만 생각했는데 아닌 막 기타 외국인도 꽤 보여요. 외국 사람들 시험 보는 데는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다 볼 수 있는데 시험을 못 보는 사람이 딱 2명이 있다. 누굴까요? 한 명은 자격을 땄다가 법을 어겨서 자격을 박탈당한 사람. 그 사람은 몇 년 동안 시험을 못 보게 돼요. 3년 동안 시험을 못 보고 이 사람 하나. 또 못 보는 사람 누구냐면 시험 보다가 부정행위 저지른 사람은 5년 동안 시험을 못 보게 돼 있다. 2 사람 빼고는 다 본다. 이렇게. 부정행위자하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은 매년 한 번씩 보죠. 현실적으로. 이런 거 다 넘어가도 되고. 이런 것도 넘어가도 됩니다. 아이고야. 뭐 이렇게 조문이 많대요.
아직 근데 중개사 시험은 이제 저기 뭐야 절대평가입니다. 네. 자, 자격증 누가 준다고요? 시도지사가 합격한 사람한테 자격증을 발급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 네. 자, 그 다음에 이거 봐보세요. 정책심의위원회가 시험에 잘 나와요. 오후에 문제도 두 문제나 내놨어요. 지금 보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거의 매년 나오다시피 하니까. 정책심의위원회가 아까 잠깐 나왔었는데 뭐 때문에 나왔었냐면 요 시험 보는 걸 갖다가 원래 시도지사가 할 건데 그걸 갖다가 국토교통부 장관 내가 낼 거야. 내가 이렇게 나설 적에 정책심의위원회에서 땅땅땅 해준다고 그랬죠. 그거 할 때 잠깐 나왔어요. 그래서 정책심의위원회는 일단 어디에 설치되는 거냐면 국토부에 설치되는 기구예요. 위원회가. 국토부에 설치 이렇게 돼. 근데 무슨 일을 하느냐 그러면 네 가지 일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가지 일이 뭐냐 그러면 첫 번째가 시험에 관련된 내용을 갖다가 여기서 의사결정을 해요. 그 시험 과목을 바꾼다든지, 그지? 올해 시험을 볼지 안 볼지, 뭐 이런 거 결정하는 거라든지, 그걸 결정합니다. 시험. 그 다음에 정책심의위원회는 중개업의 육성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위원회예요. 그냥 하는 소리예요. 좋은 말로 한 거지, 그냥. 별거 없어요. 중개업의 육성. 세 번째는 보수 변경. 요건 진짜 했었어요. 그 보도상으로 나왔을 때 반값 복비 이런 거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실제는 중개사무실의 수입이 좀 줄었어요. 이것 때문에. 그 계약이 많이 되는 금액대에서 조례에 중개보수 요율을 좀 낮췄어요. 여기서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 이것도 여기서 한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제가 처음에 시험 볼 때는 중개업소에 보험 들어야 될 금액이 5천만 원이었어요. 그랬다가 야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니까 5천 가지고 되겠냐. 그렇죠. 그래가지고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그렇죠. 1억으로 먼저 올랐어요. 중간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런 거예요. 2억으로 됐어요 이제. 요 2억은 이제 개인 얘기하는 겁니다. 혼자 하는 분들. 다음에 이제 뻔하죠. 몇 억이 되겠어요? 4억을. 그걸 여기서 결정한다, 이런 얘기지. 여기서 심의하는 게 뭐냐, 그러면 네 가지다. 기억을 해 두셔야 돼. 이 부동산 가격이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뭐 침체기가 되고 그래도 잘 안 떨어질 것 같은 분위기야. 떨어지기 쉽지 않다. 올라가기도 쉽지 않지만 떨어지기도 쉽지 않다. 왜냐면 찾는 분들은 금매를 찾아요, 지금도. 아주 제일 싼 거. 근데 그분들은 이제 사정이 있어 파는 사람들이야. 금매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근데 내놓는 분들은 예를 들어 한 13억 8천이 최저가야. 그거 뭐 싸다고 다 누구나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놓는 사람은 최소한 15억은 내놔요. 팔려요, 안 팔려요? 그 손님 없어요. 그래도 그냥 놔두세요 이래요. 그러니까 막 급해가지고 막 이렇게 파는 사람들이 숫자가 많으면 막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니까. 그냥 거기서 그냥 대롱대롱 매달려 있고 안 팔리면 말고요. 뭐 이런 식이야. 그래서 가격 조정이 급하진 않을 것 같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나라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뭐 옛날 IMF나 뭐 이런 것처럼 그런 게 오지 않는 한 그런 일은 없을 것 같다. 자, 그 다음에요. 요 네 가지 사항을 갖다가 이제 심의하는데, 국토부에 설치된 요 위원회에서. 자, 그런데 여기 밑에 보시면, 요 네 개 중에서, 요 시험에 관해서, 야, 우리 무슨 절대평가야? 상대평가지? 이런 식으로만, 이렇게 변경이 되면, 그렇게 했다는 얘기 아니고, 된다면, 우리 시도지사 있죠? 서울시장, 경기도지사는 무조건 그거에 따라야 된다. 자격증을 실제 줄 사람이 여기잖아, 여기. 그래서
시험 제도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시도의사는 뭐예요?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정책심의위원회는 구성을 보면 정말 많이 나오죠. 위원장 1명 있고 그 사람 포함을 해서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무조건 1명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 포함해서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럼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을 갖다가 8명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까? 되는 거다 이 말이지. 정책심의위원회 위원회를 갖다가 6명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포함해서? 안 되고. 그 다음에 15명은 될까요? 안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요 사이의 인원이면 충분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숫자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근데 위원장 포함입니다. 제외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기억하실 때 4, 7, 11. 7, 11이 그 편의점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요 위원장은 누가 되냐?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뭐예요? 1차관이 위원장이 된다. 그렇죠? 1차관이 국토교통부 장관 되는 거 아니고. 그런데 요거 시험 잘 나온 거. 위원장이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그럴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해 놓은 위원이 대신한다. 요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이 1차관이에요, 1차관. 부위원장이라는 자리가 없어요. 부위원장은 허락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지. 지명한 위원이 대신한다고. 오케이. 그 다음에 위원들은 보면 대부분 요 자격은 밑에 법에 쭉 나와 있습니다. 요것도 중요하네. 위원들은 누가 임명할까요? 위원들 임명은 국장이 임명하고. 위촉한다. 거의 같은 말로 보시면 돼요. 누가 다 임명 위촉해요? 국장이. 위원장은 1차관이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오케이. 위원 될 수 있는 사람이 쭉 있어. 쫙 있는데 여기 보면 위원 중에 뭐 변호사, 회계사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그다음에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도 있고 뭐 요 중개사 자격증 딴 사람도 있고 그래요. 어쩌고저쩌고 그래요. 근데 이건 뭐 나올 내용은 아니고. 임기 몇 년일까요? 위원 되면? 2년. 2년. 보통 정책심의위원회 위원들 되는 사람들 중에 보면 대학 교수들이 많아요. 교수 이렇게. 임기 2년이다 이렇게. 그런데 2년인데 중간에 혹시 뭐 돌아가시거나 그러면 이제 보궐로 채워넣어야 되잖아요. 그 채워넣으면 그 사람은 임기가 새로 2년 되는 게 아니고 남은 기간만 임기 채우니까 임기는 무조건 끝나는 날이 다 똑같아요. 그렇게 한다는 거지. 그 다음에 심심찮게 나오는 게 제척, 회피, 기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심심찮게 나와요. 이 말이 뭐 요 재판과 관련된 소송법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원래는. 근데 뭐 징계 절차든 뭐든 막 다 적용돼요. 원리가 같아요. 공정을 해야 하는 사람이 어떤 그 심사를 하거나 재판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 제척이라고 하는 게 먼저 나오는데 제척은 뭐냐면 거기 위원 어떤 안건이 올라왔을 때 위원이야 지금. 국장 임명한 위원인데 그 안건을 심사하기에는 좀 적절치 않다. 그래서 법에서 이런 사람은 위원이긴 하지만 심사에서는 어떻게 빠져라 이런 거예요. 제척이라고 하는 것은 빠지세요 이런 거예요. 자, 어떤 안건이 올라왔는데 쉽게 얘기하면 안건이 올라왔는데 그 위원이 저예요. 근데 저 와이프가 올린 와이프와 관련된 안건이 올라왔어. 근데 제가 위원이야. 그럼 저는 찬성에 반대요? 무조건 반대지. 안 웃네. 집에서 당한 걸 보복을 해줘야 되겠니? 집에서는 그렇게 못하잖아.
공정성에 문제 있겠죠? 특히나 요 배우자였던 사람은 이거 뭐예요, 이거? 극렬 반대지. 그래서 이건 빠지세요, 법에서. 빠지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재척사유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친족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한국은 일가 친척에 대한 게 정말 각별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빠져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위원으로 돼 있는 사람이 이거 보면 용역 보고서를 낸 사람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에 용역 보고서 이렇게 올린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냐면 이 대학 교수들한테 중개사 시험의 개편에 대해서 용역 보고서를 좀 짜봐라. 응? 좀 용역 보고서 올려보세요. 라고 교사한테 용역을 줘. 그리고 이제 돈이 나와, 돈. 그 할당된 돈. 그 돈이 뭐, 지금은 듣고도 잊어보는데, 예를 들어서 뭐, 3천만 원이 나왔다고 쳐. 그러면 3천만 원은 이제 자료 수집하고, 이 보고서 쓸 때까지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수는 용역을 땄어. 그 용역을 아무나 따는 게 아니야. 그 국토부에 있는 사람이랑 이렇게 좀 짬짬이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따는 거예요. 이렇게. 친한 사람이 따. 그러면 그 교수가 그걸 갖다가 자기가 연구해가지고 자료 수집해서 딱 보고서를 써가지고 국토부에 갖다 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것도 하청을 줘요. 그럼 3천만 원 따갖고 자기가 1,500을 챙기고 다른 사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자기는. 다시 하청을 주면 자기 옛날 교수 될 때 자기가 심사했던 그 좀 대장 교수가 자기 밑에 새끼 교수한테 하청을 줘. 김 교수, 이거 좀 해볼라나? 1,500인데.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아이고, 교수님, 근데 밑에 있는 그 새끼 교수가 자기가 다 하냐? 자기도 쓰기 싫거든. 고정훈 선생, 한번 써볼라나? 500이야. 싫어요, 싫어. 그래서 그거 받고 하겠냐? 이거만. 그거 그리고 책임져야 되고 그게 자료 같은 게 잘못되고 그러면 나중에 또 무슨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걸 누가 해요? 그러니까 그렇다 이 말이요. 그렇게 용역 보고서를 떤 A라는 교수가 자기가 위원이야. 교수들이 위원 많이 된다고 그랬잖아. 근데 자기가 보고서 낸 게 딱 안건 올라와서 찬성이야 반대야? 찬성이지. 훌륭하구만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빠져. 이렇게 그런 뜻이에요. 이게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조사했던 사람, 자문했던 사람, 증언한 사람, 진술한 사람 싹 빠진다. 그 다음에 대리인으로 일했던 사람 빠진다 이 말이지. 이해가 되시는 거다 이게. 자, 그런데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위원이 됐을 때 안건을 딱 올렸더니만 이 사람이 자기가 자발적으로 빠져야 될 건데 안 빠져. 그럼 어떻게 해요? 깊이 신청을 해. 안 빠지면 뭐 한다고? 깊이 신청해서 이제 진짜 빠지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법에 따라서 뭐예요? 빠질 사람이에요. 요건. 그런데도 안 빠지니까 뭐예요? 깊이 인물이라고 그러잖아. 빠지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보다는 여기가 맞네. 빠지세요 이렇게 빠지세요고 비키세요 이 말이고, 여기는 빠지세요라기보다는 빠질 사람. 빠질 사람. 이렇게. 깊이 신청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나중에 뭐 여러 군데 관련돼 있어요, 이런 것들이. 회피는 뭐예요? 회피. 이번 헌법재판원에도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똑같은 얘기.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야지. 회피는 빠질게요예요. 빠질게요. 우리 이해관계가 걸려 있으니까 나 빠질게요 이렇게 한 거예요. 법조문에 여기에 걸리진 않아. 그런데도 양심상 빠질게요 이런 말이에요. 네? 여기가. 그 회피한다고 그래. 회피. 이렇게. 자, 근데 여기 시험에 나왔었죠? 국토교통부 장관은
위원이 재척사유에 해당돼요. 근데 자기가 뭐요? 빠질게요 안 한단 말이야. 그러면 국토교토부 장관이 뭐요? 자른다. 어? 잘라버려 이제 아예 그냥 관둬 이런 식으로. 회피 안 하면. 요게 시험에 나왔던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원회 운영. 이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을 해. 모여라. 누구 한다고? 위원장. 위원장 누구라고요? 국장이 아니고 1차관이 소집해. 자, 2번에 보면 그 위원회에서 어떤 안건에 대해서 시험 개편안이 올라왔어. 통과시킬지 말지는 위원회에서 토론을 하고 의견이 이렇게 일치가 안 되면 어떻게 하겠어 이제. 계속 토론만 하고 앉아 있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뭐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지쳤으니까 빨리 의사결정합시다. 빨리 결론 냅시다. 투표합시다.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이게 통과가 되려면 기본이 재적위원 과반수가 출석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회의를 하는데 출석한 위원회 과반수가 찬성을 해주면 통과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가 어려운 부분은 이제 2번 같은 게 어려운 거예요. 시험지에 몇 번 나왔는데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해했다고 해도 딱 정확히 맞추기가 쉽지 않아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과반수가 출석해야 회의를 연다는 거야. 개의. 근데 무슨 과반수냐? 재적 과반수. 이 단어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재적 과반수는 현재 스코어와 위원으로 돼 있는 양반 이 뜻이에요. 재적이라는 말은. 그리고 과반수는 뭐예요? 반 이상? 반 넘게. 넘을 과자야. 과반수라는 것은 반 넘어간다는 뜻이니까 반 가지고는 안 돼. 과반수에 뭐가 있어야 돼요? 찬성. 무슨 과반수죠? 출석한 사람의 과반수가 찬성해 줘야 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이 10명일 수 있나요? 10명? 4-7-11이니까 오케이. 한 명 더 뽑을 수 있는데 안 뽑았네. 그럼 10명이 될 수 있어. 이게 제적이야. 그래서 회의합시다라고 국토부 차관이 이제 소집을 하니까 요 중에서 5명이 왔네. 5명이. 그럼 회의를 열 수 있을까? 회의하려면 과반수가 와야 돼. 5명밖에 안 와서 딱 절반만 왔지. 회의 못해. 그때는 뭐야? 차만 마시고 있어야 돼. 회의하면 안 되고. 근데 좀 기다리니까 한 명 쫄래쫄래 지각해서 한 명 더 왔어. 그러면 6명 왔네. 그렇잖아. 6명 딱 오면 어떻게? 자, 회의합시다.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럼 6명 갖고 회의할 수 있다? 네. 오케이. 그래가지고 이제 자, 상대평가 하지. 막 이거 이제 하는 거야. 지금 회의를 하는데 6명이 회의하다 보니까 막 의견이 팽팽해. 그 6명 중에 이제 그러면 투표하자고. 투표해서 결정하자고 막 그랬더니 3대3이야. 찬성 3, 반대 3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상대평가로 하자고 하는 이 안건은 통과가 돼야 안 돼? 안 된다. 어떻게 돼야 되니까? 과반수지. 그쵸? 찬성하신 분 했더니 3명밖에 손을 안 들었어. 그럼 찬성이 3이잖아. 통과 안 되는 거야. 이러고 끝날 줄 알았는데 한 사람이 동장이 들여 손을 이렇게 슬로비드로 들은 사람 있잖아. 꼭 보면 마음의 결정을 좀 못하면서 어느 집단에 다 있어요. 4명이 찬성했어. 그럼 어떻게? 통과 이렇게 된다. 예? 자, 그 다음에 뭐 어쩌고저쩌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필요 없고 밑에 보시면 나머지는 뭐 별 내용이 없네요. 예? 자,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요것은 이번에 넘어갑니다. 양도 돼요. 여기까지 봤고요.
두 문제입니다. 지금 오늘 공부한 내용이 지금 오후에 시험 볼 때 두 문제 내놨어요. 다 맞추셔야 돼. 자, 그 다음에 등록 제도를 갖다가 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 제도는 여러분 교재는 이제 그런가요? 52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게 아니고 이거지. 52페이지에 있습니다. 등록 제도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요. 근데 등록 제도는 제가 볼 때는 최소 한 문제가 요게 등록 기준이 시험에 잘 나와요. 등록 기준은 한 3문제, 4문제 나오는 것 같아요. 등록 기준. 그 다음에 또 이제 등록 절차. 요거 2개 정도를 합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2문제까지는 아니고 2문제에 가까운 비중이죠. 한 1.5문제 정도 된다고 봐야 돼. 2개가. 그리고 이제 결격 사유가 또 있어요. 이렇게. 여기가 한 문제다. 이렇게. 그러니까 3장 내용은 많으면 3문제, 아니면 2문제. 그러니까 2문제에서 3문제 정도 출제되는 파트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등록 기준. 기준이라는 말을 쓰긴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등록에 필요한 뭐예요? 요건 이렇게 보셔야 돼. 그래서 52페이지 내용은 여러분이 혼자 오픈하려고 해요.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자격증 따야지. 그 다음에 실무교육 받으셔야 돼. 그 다음에 사무실 얻어놓고. 여기서 이제 자격증 따는 거 그렇고 실무교육을 받으셔야 오픈할 수 있는데 오픈할 때 받는 교육을 우리가 이렇게 실무교육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교육이 여러 개가 있는데 무슨 뭐 연수교육 받아야 된다 이런 거짓말이고 무슨 교육 받아야 오픈할 수 있다? 실무교육. 요 실무교육은 누가 하느냐 법상 요거 가끔 이거 물어봐. 실무교육은 누가 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실무교육 받아요. 그러면 땡이야. 등록관청이 하는 실무교육 받아야 오픈할 수 있어요. 이것도 땡이야. 땡. 자, 실무교육은 누가 한다고요? 시도지사. 법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도지사가 직접 안 합니다. 이렇게 또 협회나 대학한테 맡겨놨어. 그러니까 실제는 협회나 대학에서 받아요. 근데 시험 보실 때는 법상은 누가 하는 실무교육 받으라? 요걸 딱 바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실무교육은 유효기간이 1년이에요. 그러니까 2년 전에 받은 실무교육이 있어. 이번에 사무실 오픈하려고 그래. 못 써먹어. 1년 안에 받은 게 있어야 돼. 1년 이내. 오케이. 사무실, 그러면 시험 문제는 사실은 뭐 요거보다는 요 정도가 문제가 되고, 필요 없고, 사무실이 문제야. 여러분은 이제 가로 3번에 보면 사무실 얘기가 나오죠. 52페이지에서. 이 사무실은 지금 칠판에 있는 대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사무실을 얻어야 돼. 건축물 대장. 이걸 이해하려면 요것을 이해하셔야 돼. 그래서 건물을 지어 올려서 완벽한 건물이 될 때까지 과정을 쭉 보면 처음에 건물 지을 때 건축 허가를 받는다 생각하시면 돼. 뭐 규모에 따라 신고하는 것도 있고 뭐 있는데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될 것도 있고 규모가 크면 그런 거 있는데 기본적으로 허가, 건축 허가. 그래서 공사 시작했을 때 이제 착공계를 제출한다 이런 얘기를 하죠. 착공 신고한다고 그래요. 짓기 시작하지. 탑하기 공사하고 이렇게. 그래서 다 지으면 뭐라 그래요? 준공됐다 그러죠. 이건 뭐냐면 설계도대로, 그 전에 설계도를 뽑잖아요. 건축 설계. 설계도대로 잘 지어졌군요. 쓰세요. 건물 쓰세요. 이 말이에요, 이게. 그렇지만 이제 그 뒤에 나라에서 관리할 때는 이거에 대해서 대장을 만들죠. 그래서 면적이 어떻게 되고, 뭐, 용적률이 어떻게 되고, 용도는 뭐고, 그걸 다 기록을 해두죠.
사람이 출생하게 되면 그 사람 이름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뭐 이렇게 인적사항을 기록하는 것처럼 얘가 그렇게 돼요. 대장이 만들어지면 이 대장 갖고 그 다음에 등기부를 만들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완벽한 건물이 이제 되는 거예요.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준공이 된 뒤에 자, 시간적으로 대장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등기가 만들어지고 나서 이제 입주를 막 요 무렵에 시작하게 되죠. 그러니까 입주는 이제 대장 만들어지고 입주를 좀 많이 하게 되는데 나중에 등기부가 만들어지고 그런 게 수도 있어요. 우리가 중개하다 보면 아파트인데 있잖아요. 멀쩡한 아파트예요. 근데 등기부가 없는 아파트가 있을 수 있어. 근데 사람이 사느냐? 살아. 그래서 단계가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근데 이제 뭐냐면 처음부터 건축허가도 안 받고 짓는 건물 있을 수 있죠. 무허 건물. 허가는 받았는데 설계도 하고 다르게 져가지고 10년이 됐는데도 준공이 안 떨어진 건물이 있을 수 있죠. 그걸 미준공 건물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등기가 안 된 건물이 또 나올 수 있죠. 그 미등기 건물이라고 그런단 말이야. 그런 게. 그러니까 이런 물건은 실내에서 보다 보면 많이 만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미등기 건물, 미준공 건물, 무허가 건물. 어떤 게 제일 안 좋은 거예요? 무허가가 제일 안 좋지. 미등기 건물은요? 거의 괜찮아요. 거쳐가야 될 단계예요. 미준공 건물은 경매에도 그런 물건 꽤 많이 나오는데 좀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죠? 이렇게 돼요.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이제 이해하셨으면 중개사무실을 오픈하고 쓰려고 하는 사무실 공간은 대장이 만들어져서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요거. 대장은 있는데 아직 준공이 안 됐어. 아니, 대장이 만들어져 있는데 아직 등기가 안 났어. 괜찮아. 이런 뜻이에요. 대부분 괜찮은 건물 많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그건 괜찮아. 최소한 요거 만들어졌으면 돼. 노란 게 원칙이야. 그럼 무허가 건물에다 사무실을 오픈할 수 있을까? 안 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건물 중에 보면 가건물이라고 있어. 그러니까 임시로 지은 거. 가설건축물이라고 배우죠, 여러분들은. 그 가건물에다 사무실 오픈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가건물 안 돼, 그건. 임시로 쓰는 건물에다 사무실 낼 수 있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가건물도 안 돼. 자, 미준공 건물에다 사무실 낼 수 있을까? 안 돼. X라고 쳐놨잖아. 미준공이라는 것은 건물이 위험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위험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 어떻게 사람이 들어가들어. 그러니까 미준공 건물도 안 돼. 그죠? 뭐가 돼야 돼? 최소한. 대장 만들어져 있어야 돼? 네. 그런데 대장은 아직 없는데 준공이 떨어진 건물. 요 사이. 빨간 거. 이건 안전은 문제 없어. 근데 아직 대장이 채 만들어지지 않는 거야. 이거 쓸 수 있을까? 아, 있어, 이건. 빨간 거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미준공이 아니야. 준공은 됐어, 지금. 대장이 아직 없어. 요거 된다는 거예요. 이런,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뭐냐면 대표적인 것이 단지합 상가. 아파트, 신규 아파트. 오래된 거 말고. 신규 아파트에 단지 앞 상가가 많이 만들어지죠, 요새는. 그 단지 앞 상가가 가만히 보면 준공은 됐는데 아직 대장이 없는 상태가 있을 수 있어. 예, 그런 건물에다가 사무실 낼 수 있냐? 낼 수 있다. 꼭 건축물 대장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게 핵심이야.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그 교재에서 52페이지 동그라미 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이요. 동그라미 1번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보면 셋째 줄 끝부분부터 밑줄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지 않는 건물이라도 셋째 줄 끝부분 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물은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것이니까 중개사무소로 쓸 수가 있다. 그러니까 반드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다만 사무실을 오픈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 핵심 그거 하나 물어보려고 뗄 거야. 자, 또 가봐요.
자, 사무실은 얻어야 되는데 그 사무실을 확보하는 방법은 무엇이든지 좋다. 오픈할 사람이 자기 건물, 자기 빌딩에다가 사무실을 확보해서 등록할 수도 있고요. 자기 건물일 때. 드물지만 있어요. 이것도. 그 다음에 전세로 얻을 수도 있어요. 네. 전세 잘 없지만 어쨌든. 대부분 뭐예요? 월세로 빌리죠? 네. 점포를. 월세. 그걸 임대차라고 그래요. 그런데 월세도 안 내고 점포를 확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이게 사용대차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월세도 안 내고 사무실을 얻어 쓰게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이거지. 요거 하나가 핵심이야. 이럴 경우가 대부분 이거예요. 그런데 일부 요게 있다고, 일부. 이런 거 잘 없어요. 세기도 민망할 정도야. 근데 얘 다음에 얘야. 그러니까 얘가 뭐냐? 그러면 동업할 때 나와. 그러니까 갑은 무자격자지만 돈이 꽤 있는 양반이고, 그러니까 실제 사례 보면 방보회동에서 이렇게 오픈하신 분이 계셨어. 근데 같은 학원 출신이야. 근데 여기 아주머니 분인데 이 아주머니 분이 방배동 근처에 사시는 분이야. 돈이 좀 있으셔요. 그래서 50대 후반 정도 되는 아주머니. 여기는 자격증 있는 이 청년은 30대 초반에 30대 초반에 청년이 결혼도 안 했어. 최근에도 물어보니까 아직도 결혼 안 한 것 같던데. 30대 초반이라고 했지만 제가 공부할 때가 30대 초반이지 지금은 이제 40이 넘었어. 잘해. 딱 만나는 순간에 저는 남자하고 얘기한다는 생각을 못했어. 얼마나 꼼꼼한지 선생님 옷부터 챙겨요. 선생님 옷 이게 뭐예요? 막 하면서 완전히 이 정신세계는 남자가 아니야. 그래서 제가 붙여줄 때 제비라고. 진짜로 세심하고 앞으로 돈 많이 벌 거예요. 용산에서, 지금 현재는 용산에서 하고 있어. 방배동에서 이제 이분이랑 같이 이렇게 했다가 이제 헤어졌는데, 그죠? 이분이 돈을 대고, 돈 없어요. 그래서 점포를 얻어, 이분이. 그리고 이름이 나올 뻔했네. 이 청년은 자격증 있고, 근데 엄청 공부 잘했어요. 거의 그 학원에서 수석 정도. 너무 똑똑해. 그 다음에 이제 실무교육비 뭐 한 15만 원 정도 되면 받을 수 있으니까. 여기서 줬어, 사실은. 받고. 그 다음에 사무실은 확보할 수 없었는데 빌려주죠. 그러니까 사용 승낙서를 갖다 줬어. 구청에다가. 그럼 사무실을 얻은 거 이제 자기 게 아니지만, 그 다음에 결격자 아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사장님 되면서 요 자격증 갖고 오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꽤 잘 됐었죠. 근데 이제 돈을 상당 여기가 벌어가고 그러니까 이제 독립해야 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독립해서 하고 있어요. 그것도 용산에서 독립해서 할 정도가 되면 월세 부담이 커요. 근데 그걸 이겨내고 할 정도로 능력이 있어. 그래서 참 닮고 싶은데 이게 뭐 누구하고 많이 닮았냐면 딱 인상이 그 윤수일. 아파트 부른 사람 있죠? 윤수일 맞아요? 이름이? 딱 그 스타일이야. 키가 한 180대고. 앞으로 돈 벌 게 보여요, 그냥. 그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남자하고도 친해. 여자는 말할 것도 없고. 그게 이거야. 그래서 교재에 보면 왜 우리한테 진도가 있을까요? 자, 동그라미 2번에 보면, 동그라미 2번 제목에 보면, 소유, 전세,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해서 사용권을 확보해야 되겠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확보하는 방법 뭐든지 좋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보면, 오른쪽에 가면, 요거죠. 이 사무실 공간은 건축물의 용도가 중개사 사무실로 쓰기에 적합해야 되겠다. 용도가 뭐예요? 맞아떨어져야 됩니다. 이 말이요. 용도가 맞아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건축법 배우시면 건축물마다 용도가 정해져 있죠. 네. 여기는 보나마나 제2종 근생일 거야. 뭐 여기 다 앞에 전부 다.
요 라인 뭐 거의 다 그럴 거예요. 특별한 경우 빼고 전부 다 2종 군생일 거예요. 여기 나오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예? 흔히 얘기할 때 이게 점포, 다른 말로 상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흔히 이런 용도 자리에다가 사무실 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업무시설일 때도 사무실을 낼 수 있어. 이런 용도도. 일반 업무시설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 그러면 오피스텔이야. 오피스텔. 그래서 여의도 가면 그 오피스텔 빌딩 것들이 좀 꽤 있는데 거기 가면 중개법인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오피스텔에다가 사무실 오픈할 수 있다고요. 원래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에요. 우리가 꼭 자꾸 잠자는 걸 자꾸 생각해서 그렇죠. 그렇지. 그 다음에 일종 근생자리. 제1종 근생자리도 사무실 오픈할 수 있는데 면적이 어떻게? 30제곱미터 미만 이렇게 되는 거지. 요 세 자리가 용도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건축물의 용도를 딱 떼어봤더니 판매시설로 돼 있어. 용도가. 그럼 여기다가 중개사무실 오픈할 수 있겠는가? 안 된다. 용도를 바꿔든지 해야 된다. 이렇게. 용도가 안 맞아. 운동시설입니다. 볼링장 엄청 커. 사무실 낼 수 있겠는가? 안 된다. 용도를 바꾸든지 해야 된다. 이런 걸로. 요것이 이제. 그리고 이제 가끔씩 나오는 게 이 사무실 공간이 면적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자, 면적은 이거 잠깐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이 사무실 면적이 예를 들어서 10제곱미터입니다. 그랬을 때 사무실 오픈할 수 있을까요? 10? 한 3평밖에 안 되는 거예요. 3평이면 뭐 책상 하나 들어갈까 말까 뭐. 에? 그래도 뭐요? 오케이. 이렇게. 꼭 커야 되는 건 아니고 또 커도 되지만 그 면적에 따른 제한이 없다고 보시면 돼. 응?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밑에 참고학습 보시면 변호사 얘기 나오죠. 요새 변호사들도 뭐 워낙 많아. 매년 배출된 인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 변호사들도 이제 옛날만큼 그렇게 수입이 좀 잘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보다 보면 변호사인데 재판이나 소송 이런 업무는 뭐 넘쳐나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보니까 등기 업무를 하더라고. 등기 업무. 그것도 상업 등기. 등기 업무 중에서도 이제 법무사가 좀 일감이 많아가지고 조금 편하게 돈을 벌 수 있는 게 상업 등기. 회사 등기. 근데 변호사들도 이제 진출하더라고. 이미 진출했지. 옛날부터 했지. 그러니까 법무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게 자기들이 주로 하는 건데 이제 변호사들이 이제 치고 들어오는 거지. 왜냐면 여기 워낙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문제지. 자, 뭘 얘기하려면 까먹었다 다시 생각난 거야 지금. 이런 변호사가 중개업을 하고 싶어해. 그 얘기야. 중개업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변호사도 중개업 하려면 중개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실무교육 받고 그리고 오픈하고 등록을 정식으로 내고 하면 오케이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이제 고개고 참고학습에 나와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요. 요 앞부분까지 잠깐 설명드리고 이제 쉴 거예요. 사실 시험은 방금 전에 봤던 그 내용도 나오지만 중개법인 위주로 나와. 중개법인은 우리나라 그 개업 공인인가사 사장님 중에서 1%가 안 돼. 0.3, 4%밖에 안 될 거예요. 가끔씩 길 지나다 보면 뭐 부동산, 중개, 법인, 가로 열고 주 이런 데가 많아. 저희도 주식회사 형태로 돼 있긴 하지만 주 이렇게. 그래서 땡땡 중개, 법인 이렇게 많이 써요. 그거 차리려면 어떤 조건 갖춰야 되냐 이거죠. 요것이 거의 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도 등록에 필요한 3요소가 적용됩니다. 3요소가 뭐예요? 자실사.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 자격증을 누가 갖고 있어야 되느냐? 법인의 대표이사가 갖고 있어야 돼요. 무조건 대표이사는 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대표이사가 자격증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법인 형태가 되다 보니까 대표자 말고도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경영진에 해당하는 사람을
법인에 따라서 임원이라고 부르는 법인도 있고 사원이라고 부르는 법인도 있어. 그래서 그게 좀 여러분들한테 좀 생소할 수 있어. 보통 사원 그러면 벼룩시장 이런 데 보면 사원 모집 이렇게 하잖아요. 요 사원 모집은 요건 직원이야.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사원은 직원 얘기 아니고 임원급이에요. 동급이야, 동급. 임원 또는 사원, 경영진 이런 뜻이에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 어느 정도나 증이 있어야 됩니까? 다 있을 필요는 없고. 그렇지. 그래서 두 군데가 시험에 잘 나오는데 숫자 3분의 1이 시험에 잘 나오고 또 하나는 그 3분의 1을 계산할 적에 대표자를 포함시켜요? 제외시켜요? 빼고서 나머지 임원 중에서 3분의 1 이상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기 어디 있냐 막 그래가지고 지금 찾느니라고 지금 화를 내고 있네 보니까 54페이지 가로 3번 제목만 보시면 돼. 밑에 거 읽으실 필요 없어요. 그러면 시험은 요거 갖고 출제 대표자 빼고 3분의 1 이상 요거 갖고 포함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법인이 있는데 중개법인으로 되려고 해요. 등록 나면 중개법인 돼요. 근데 대표이사가 A야. 그 다음에 B 이사, C도 이사, 감사가 한 명 있네. 감사도 임원입니다. 그럼 요 사람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자격증 무조건 있어야 돼. 없으면 안 돼. 있어. 그런데 요 사람들이 임원인데 여기에 패스가 돼서 등록이 되려면 요 3명 중에서 최소한 몇 명 자격증 갖고 있어야 될까? 최소 몇 명? 이걸 물어봐. 한 명 갖고 돼요? 돼요. 한 명 갖고 되는 거야. 3분의 1 이상이라고 돼 있잖아. 그러면 3분의 1 붙어야 붙어. 그러면 3명이다 그러면 한 명만 있어도 오케이 패스는 거야. 2명 있으면 더 패스.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숫자로 물으면 만약에 B, C, D, E, E까지 4명이 있다 그러면 4명. 여기 이 사람도 이사야. 4명이다 그러면 최소 몇 명? 4명이다 그랬을 때는 최소 2명이 되는 거야, 이제. 사람을 못 나누니까. 이렇게. 요거 물어봐.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실무교육 받으셔야지. 그게 이제 밑에 보시면 가로 4번입니다. 실무교육을 받아야 중개법인 오픈할 수 있다고. 자, 실무교육은 누가 받냐? 대표자 포함해서 임원사원. 그렇지. 요게 끝. 이거 하나 물어보는 거예요. 다 받아. 경영진 다 받아. 대표자는 물론이거니와 임원사원 전원이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그 임원 중에 자격증 없는 임원도 있을 수 있나요? 네. 있지. 그렇지. 그래도 실무교육을 뭐요? 받아야 쓰겠다는 거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임원도 실무교육을 받는 거다. 그게 핵심. 그거. 그래서 여기 보면 대표이사 증이 있네. 통과. 이사 2명 증이 있어. 근데 감사는 자격증이 없네. 그래도 뭐요? 등록은 되죠. 3분의 2 이상이니까. 그런데 요 자격증이 없는 감사도 실무교육을 받느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받으셔야 되겠다. 이 말이지.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사무실은 벌써 했네요. 그죠? 사무실 얻어놔야 된다. 기본은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의 사무실을 얻을 거. 예외는 있어요. 준공된 거. 자, 두 번째는 사무실은 확보하는 방법은 뭐든지 좋다. 월세, 사용대차, 오케이. 세 번째, 사무실은 용도가 맞아야 된다. 용도. 셋 중에 하나. 이종근생, 일반 업무, 아니면 일종근생.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됐습니다. 여기까지 했는데, 요건 중에 2개 지금 안 했어요. 사실 이 2개가 더 중요하지요. 잠깐 쉬었다 여기서부터 합니다. 네.